당신의 이름은 없어요.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이 아니에요. 그냥 암호명 하나일 뿐이죠. 저한테는 장미였어요. 제 이름은 수연입니다. 저는 18살에 북한 정부에 의해 선택됐어요. 간첩이 되기 위해서요. 제가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사실 절대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건 제가 제 피로 쓴 서약서예요.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겠다고 맹세한 거죠. 만약 이걸 어기면 저와 제 가족 모두 죽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알아요? 어떤 비밀은 침묵 속에 묻히기엔 너무 잔인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약속을 깨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사람에서 무기로 만들어졌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인신매매 당해서 중국에서의 악몽 같은 인간이하의 취급, 그리고 어떻게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는지에 관한 이야기죠. 미리 경고할게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 거예요. 밤에 잠 못 이룰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럼 시작할게요. 제가 18살이었던 그날로 돌아가 보죠.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리고 말하기조차 두려웠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수연이고요.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평범한 북한 주민의 삶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18살이 되던 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할 무렵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모두 3월 전에 배치를 받았어요. 군대 갈 사람은 군대로, 공장 갈 사람은 공장으로, 농장 갈 사람은 농장으로요. 북한에서는 개인이 직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정해주거든요. 그런데 저만 배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집에서 쉬게 되나 보다 생각했어요. 사실 좀 다행이라고도 생각했죠. 제 친구들 중에는 험한 건설 현장으로 가는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청 위원장이 저를 찾더라고요. 사청실에 들어갔는데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중앙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동무, 조만간 특별한 곳에 가게 될 거야. 마음의 준비를 해. 그렇게 말하더니 열흘 뒤에 출발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어디로 가는 건지, 무엇을 하게 될 건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좀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여자 축구부에 들어갔었고, 그게 해산되자 기계체조를 했어요. 기계체조는 정말 힘들었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선생님이 그만두라고 할 정도였죠. 그 다음엔 육상을 했고, 중학교 때는 농구부에서 뛰었어요. 그래서 제 체격은 다른 여자애들보다 좋은 편이었어요. 키도 크고 건강했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바로 이런 신체 조건 때문에 제가 선택된 거였어요. 그리고 제 집안의 토대도 중요했습니다. 북한에서 토대라는 건 집안의 출신 성분을 말하는 거예요. 조상 중에 지주나 자본가가 있었는지 아니면 혁명 유공자가 있었는지에 따라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죠. 제 집안은 그런대로 토대가 괜찮은 편이었어요. 할아버지가 항일투쟁에 참여하셨다는 기록이 있었고 아버지도 당원이었거든요. 하지만 토대가 좋다고 해서 좋은 대우를 받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국가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 집안 자식들은 나라를 위해 죽어도 아깝지 않다. 그래서 위험한 임무에 투입되는 거예요. 열흘이 지나고 출발하는 날이 왔어요. 보통 북한에서는 군대나 건설 현장에 갈 때 환영 행사라는 걸 해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잘 다녀와라, 나라를 위해 힘써라 이런 식으로 배웅을 해주죠.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조용히 떠나야 했어요. 아침 7시까지 도시락 3일치를 싸가지고 학교 앞으로 오라고 했어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열심히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엄마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신 것 같았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학교 앞에 도착하니 검은 차가 한 대 대기하고 있었어요. 군용 차량 같았는데 번호판도 이상했어요. 차에 타자마자 한 남자가 제 옆에 앉더니 무언가를 꺼냈어요. 안대였어요. 지금부터 이걸 착용해야 한다. 어디로 가는지 알면 안 되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딱딱했어요. 저는 두려웠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안대를 쓰자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차로 한참을 달려서 기차역에 도착했어요. 소리와 냄새로 알 수 있었죠. 기차에 올라탔는데 제가 앉은 객실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 같았어요. 조용했거든요. 안대를 쓴 채로 며칠을 기차에서 보냈어요. 화장실 가고 싶을 때만 말하면 안대를 잠깐 풀어줬어요. 밥은 도시락을 먹었는데 3일치가 다 떨어지자 누군가 새로운 음식을 갖다 줬어요. 주먹밥이었어요. 안대를 쓴 채로 먹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밥알이 여기저기 떨어지고 물을 마시는 것도 쉽지 않았죠. 며칠을 그렇게 달렸을까요? 정확히 며칠인지는 모르겠어요. 시간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차가 멈췄어요.
내려라. 누군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기차에서 내리니 차가운 바람이 느껴졌어요. 산속인 것 같았어요. 또 차에 태워졌어요. 이번엔 군용 트럭 같았어요. 짐칸에 태워진 것 같았는데 덜컹덜컹 흔들리는 게 길이 엉망이었어요. 1시간쯤 갔을까요? 차가 멈추고 저를 끌어내렸어요. 이제 안대를 벗어도 된다. 그 말을 듣고 안대를 벗는 순간 저는 제가 어디에 와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었어요. 건물들이 몇 개 보였는데 전부 회색 콘크리트로 지어진 창문도 작은 건물들이었어요. 한 남자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여기가 내가 앞으로 훈련받을 곳이다. 이곳의 위치를 절대 알려고 하지 마라. 알려고 하는 순간 너는 죽는다.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저를 한 건물 안으로 데리고 갔어요. 복도를 지나 작은 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군복이 놓여 있었어요. 갈아입어라. 5분 안에. 방을 나가더니 문을 닫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었어요. 5분 뒤 문이 열렸어요. 나와라. 복도로 나오니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부 군복을 입고 있었고 놀라운 건 모두 고글을 쓰고 있었어요. 얼굴을 가리는 고글이었죠. 한 교관이 나타나서 말했어요. 지금부터 너희는 이름이 없다. 암호명으로만 불릴 것이다. 그리고 한 명씩 암호명을 불렀어요. 장미, 한강, 백두, 금강. 제 차례가 왔을 때 교관이 말했어요. 너는 장미다. 그때부터 저는 장미가 됐어요. 제 본명은 지워졌고 저는 그저 장미일 뿐이었습니다. 첫날 밤은 악몽 같았어요. 우리는 한 방에 5명씩 배정됐는데 서로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고글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대화도 금지됐어요. 말 한마디만 해도 교관이 나타나서 벌을 줬어요. 새벽 4시 반에 기상나팔 소리가 울렸어요. 한국 같으면 아직 깜깜한 시간이죠. 우리는 5분 안에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장에 집합해야 했어요. 늦는 사람이 있으면 전체가 벌을 받았어요. 1시간 동안 무지막지한 체력 훈련을 했어요. 팔굽혀펴기 200개, 윗몸 일으키기 300개, 달리기 10km. 이게 매일 아침마다 반복됐어요. 처음에는 절반도 못했어요.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교관들은 전혀 봐주지 않았어요. 못하겠으면 죽어라. 여기는 약한 놈들이 살아남을 곳이 아니다. 그게 교관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어요.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는 공부 시간이었어요. 무슨 공부냐고요? 언어 공부였어요. 하루는 남한말을 배우고 다음 날은 영어를 배우고 그 다음 날은 중국어, 프랑스어, 일본어. 각 나라 언어를 돌아가면서 배웠어요. 특히 남한말 수업이 재미있었어요. 북한말과 남한말이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예를 들어 북한에서는 아이스크림을 얼음 보숭이라고 해요. 버스는 버스, 택시는 택시인데 발음이 달라요. 컴퓨터는 컴퓨터라고 하고요. 교관이 남한 드라마 영상을 보여주면서 말투를 따라하게 했어요. 야, 진짜 대박이다. 헐, 완전 짱이야. 이런 말들이 처음엔 너무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말하지? 싶었죠. 하지만 나중에 남한에 침투하려면 이런 말투를 자연스럽게 써야 들키지 않으니까요. 6시 반이 되면 다시 군복으로 갈아입고 식당으로 가요. 밥 먹는 시간은 15분이에요. 그런데 교관 기분에 따라 더 짧아질 때도 있었어요. 오늘은 5분 안에 먹어라. 이러면 숨이 막히는 거예요. 밥을 입에 쑤셔 넣고 물로 억지로 넘기는 거죠.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고글을 쓰고 먹어요. 서로 얼굴을 보면 안 되니까요. 옆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몰라요. 그냥 한강이라는 암호명만 알 뿐이죠. 7시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어요. 첫날은 배낭을 메고 산을 올랐어요. 배낭 무게가 30kg였어요. 여자인 저도 30kg를 메야 했어요. 남자들은 50kg를 맸고요. 산을 오르는데 길이 없어요. 그냥 나무와 바위를 붙잡고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손이 까지고 피가 났어요. 무릎도 벗겨졌죠. 그런데 멈추면 뒤에서 교관이 몽둥이로 때렸어요. 빨리 안 가면 죽는다. 적진에서는 내가 느리면 동료가 죽는다. 교관의 목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어요. 산 정상에 올라가면 또 다른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절벽 타기였어요. 밧줄 하나만 붙잡고 절벽을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처음 봤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죠. 한 여자 훈련생이 거부했어요. 못하겠어요. 이건 자살이에요. 그랬더니 교관이 그 여자를 밧줄에 묶더니 그냥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어요.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죠. 나중에 들으니 그 여자는 죽지는 않았대요. 다리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여러 개 부러졌지만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그 여자를 보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는 아무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무서워서요. 저도 떨리는 손으로 밧줄을 잡고 절벽을 내려갔어요. 중간에 손을 놓칠 뻔했는데 악을 쓰고 버텼어요. 오후에는 사격 훈련을 했어요. 권총, 소총, 저격총, 여러 종류의 총을 다뤘어요. 처음 총을 쏠 때 반동이 너무 세서 어깨가 아팠어요. 귀도 멍멍했고요. 하지만 계속 쏘다 보니 익숙해졌어요. 교관이 말했어요. 너희는 암흑 속에서도 표적을 맞춰야 한다. 그래서 밤에도 사격 훈련을 했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표적을 향해 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또 다른 훈련이 있었어요. 격투술이었어요. 태권도, 유도, 합기도, 여러 무술을 섞어서 가르쳤어요. 하지만 스포츠처럼 규칙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상대를 죽이는 게 목적이다라고 교관이 말했어요. 급소 공격하는 법, 목을 조르는 법, 뼈를 부러뜨리는 법. 정말 무서운 기술들이었어요. 훈련하다가 실제로 다치는 사람도 많았어요. 코가 부러지거나 이빨이 나가는 건 흔한 일이었죠. 밤 9시가 되면 또 공부 시간이 있었어요. 이번엔 지리 공부였어요. 남한의 주요 도시, 거리, 지형. 모든 걸 외워야 했어요. 특히 평택에 대한 공부가 많았어요. 평택에 미군 기지가 있고 평택항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평택항의 구조를 세밀하게 공부했어요. 어디로 배가 들어오고 어디에 물류 창고가 있고 경비는 어떻게 서는지. 왜 이런 걸 배우냐고요? 나중에 남한에 침투했을 때 평택항을 통해 밀수를 하거나 정보를 빼돌리기 위해서였어요. 간첩들도 돈이 필요하거든요. 북한에서 주는 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해요. 밤 11시가 되면 취침이에요. 하지만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온몸이 아팠거든요. 근육통, 멍, 상처. 침대에 누우면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그리고 한밤중에 갑자기 비상이 걸릴 때도 있었어요. 비상. 10초 안에 운동장 집합? 이러면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가야 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상관없었어요. 한 번은 한겨울에 비상이 걸렸어요. 영하 20도쯤 됐을 거예요. 우리는 얇은 잠옷 차림으로 눈 위에 서 있었어요. 30분, 1시간. 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몇몇은 쓰러졌어요. 교관이 말했어요. 적은 너희가 편할 때를 노린다. 너희가 방심할 때 공격한다. 그러니 항상 긴장하고 있어라. 이런 훈련이 몇 달 동안 계속됐어요. 처음에 30명이었던 훈련생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다치거나 병들어서 떠난 사람도 있었고 견디지 못하고 탈영하려다 잡힌 사람도 있었어요. 탈영하려던 사람은 어떻게 됐냐고요? 우리 앞에서 총살당했어요. 다른 훈련생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였죠. 그 광경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훈련을 시작한 지 3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교관이 여자 훈련생들만 따로 모으더니 특별한 방으로 데려갔어요. 남자들과 분리된 곳이었죠. 방에 들어가니 의자들이 놓여있고 앞에 스크린이 있었어요. 교관이 말했어요. 오늘부터 너희는 특별한 교육을 받을 것이다.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배우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교관이 영상을 틀더니 그게 성인 영화였어요. 야한 영상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눈을 감았어요. 북한에서는 그런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교관이 소리쳤어요. 눈 감지 마. 제대로 봐. 어쩔 수 없이 눈을 떴어요. 40분 동안 그 영상을 봐야 했어요. 얼굴이 빨개지고 땀이 났어요. 옆에 있는 다른 여자들도 다들 불편해하는 게 보였어요. 영상이 끝나고 밖으로 나올 때 교관이 질문을 했어요. 여자가 뭐 했어? 어떤 소리를 냈어? 어떤 표정을 지었어? 대답을 못하면 다시 들어가서 봐야 했어요. 왜 이런 걸 가르치냐고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여자 간첩들은 남자들을 유혹해서 정보를 빼내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소위 미인계라는 거죠. 처음에는 정말 수치스럽고 싫었어요. 하지만 계속 보다 보니 익숙해졌어요. 사람이 무서운 게 익숙해지는 거더라고요. 그 다음 단계는 애교 연습이었어요. 교관이 남자 역할을 하고 우리가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오빠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처음엔 너무 어색했어요. 북한에서는 그런 말투를 쓰지 않거든요. 교관이 화를 냈어요. 그게 애교냐? 더 부드럽게, 더 사랑스럽게. 몇 번이고 반복해서 연습했어요. 손으로 살짝 치는 법, 눈으로 윙크하는 법,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법. 모든 게 계산된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대화 기술도 배웠어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주제가 뭔지, 어떻게 말을 걸어야 관심을 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는지. 한 선배 간첩이 와서 특강을 했어요. 그 사람은 실제로 중국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었대요. 남자들은 애교에 약하다. 어떤 남자든 예쁜 여자가 부탁하면 거절 못한다.
그걸 이용하는 거다. 그 선배는 실제 사례를 들려줬어요. 중국에서 다방을 운영하면서 중국 고위 간부들한테 정보를 빼냈다고 했어요. 일단 친해지고 술 한잔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면 남자들은 다 말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랑하고 싶어 하거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역겨웠어요. 이게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인가? 하지만 선택권은 없었어요. 이미 이곳에 온 이상 저는 간첩이 되어야 했어요. 남자 훈련생들도 비슷한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다만 남자들은 폭력과 협박을 주로 배우고 여자들은 유혹을 배우는 거죠. 한편으론 다른 교육도 계속됐어요. 관상 보는 법도 배웠어요. 사람 얼굴을 보고 성격을 파악하는 거죠. 교관이 말했어요. 입이 크고 입꼬리가 내려간 사람은 수다스럽다. 비밀을 못 지킨다. 이런 사람한테 중요한 정보를 말하면 안 된다. 입술이 얇고 일자인 사람은 냉철하고 계산적이다. 쉽게 속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접근하기 어렵다. 입술이 두껍고 입꼬리가 올라간 사람은 감정적이고 의리가 있다.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다. 이런 사람을 타깃으로 삼아라. 실제로 우리는 서로의 관상을 보면서 연습했어요. 고글을 잠깐 벗고 서로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같이 훈련받는 사람들의 얼굴을 봤어요. 한강이라는 암호명을 가진 남자는 생각보다 젊었어요. 20살쯤 돼 보였어요. 백두라는 사람은 키가 엄청 크고 근육질이었어요. 저랑 같은 방을 쓰는 철쭉이라는 여자는 정말 예뻤어요. 모델 같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는 평양 출신이고 아버지가 고위 간부였대요. 그리고 범죄 심리학도 배웠어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거짓말을 할 때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두려워할 때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 번은 실전 연습을 했어요. 한 훈련생이 거짓말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알아맞히는 거예요. 눈동자의 움직임, 손의 떨림, 목소리의 변화. 모든 걸 관찰했어요. 암호 체계도 배웠어요. 일반적인 문장에 특별한 의미를 숨기는 거죠. 예를 들어 날씨가 맑습니다라는 말이 계획대로 진행하라는 뜻일 수 있어요. 비가 올 것 같아요는 위험하니 중단하라는 뜻이고요. 전화로 대화할 때도 특별한 규칙이 있었어요. 특정 단어를 쓰면 안 되고 우회적으로 말해야 했어요. 독약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어떤 독이 즉시 죽게 하는지, 어떤 독이 서서히 죽게 하는지, 어떤 독이 흔적을 남기지 않는지. 무서운 지식들이었어요. 실제로 실험도 했어요. 쥐를 가지고요. 쥐한테 여러 가지 독을 먹이고 얼마나 빨리 죽는지 관찰했어요. 저는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눈을 감았는데 교관이 눈을 뜨라고 강요했어요. 폭발물 만드는 법도 배웠어요. 간단한 재료로 어떻게 폭탄을 만드는지, 어디에 설치해야 효과적인지. 테러리스트 교육이나 다름없었죠. 한 번은 실제로 폭탄을 만들어서 터뜨려 봤어요. 산속에 있는 오래된 건물을 목표물로 삼았어요. 우리가 만든 폭탄을 설치하고 멀리 떨어져서 폭파시켰어요. 쾅!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건물이 무너졌어요. 먼지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그 순간 제 몸이 얼어붙었어요. 내가 정말 이런 짓을 하고 있구나. 교관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잘했다. 이제 너희는 무기다. 인간 무기다. 하지만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려웠어요. 제가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밤에 잠을 잘 때면 악몽을 꿨어요. 제가 누군가를 죽이는 꿈, 폭탄이 터져서 사람들이 죽는 꿈.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그런 저를 본 철쭉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도 무서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무서워.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잖아. 맞아요. 우리는 벗어날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걸 봤고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만약 여기서 도망치면 반역자가 되는 거고 반역자의 운명은 죽음이에요. 그리고 가족들도 다 잡혀가죠. 훈련이 점점 더 위험해졌어요. 가장 무서웠던 건 낙하 훈련이었어요.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이요. 처음에는 1층 높이에서 시작했어요. 3m 정도 됐을까요? 뛰어내려. 그냥 뛰어내리면 돼. 교관의 말은 간단했지만 막상 뛰려고 하니 다리가 떨렸어요. 뛰어내릴 때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어요. 무릎을 살짝 굽히고 발끝으로 착지하고 몸을 옆으로 구르는 거예요. 그래야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대요. 처음 뛰었을 때 발목이 삐끗했어요.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의무실에 갈 시간도 없었어요. 바로 다시 올라가서 또 뛰어야 했어요. 10번, 20번, 30번.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반복했어요. 1층에서 익숙해지면 2층으로 올라갔어요. 2층은 6m 정도 됐어요.
높이가 2배가 되니까 무서움도 2배였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찔했어요. 한 남자 훈련생이 무서워서 주저하고 있었어요. 교관이 뒤에서 밀었어요. 그 훈련생은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어요. 착지를 제대로 못해서 팔이 부러졌어요. 교관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의무실 가서 깁스하고 와. 내일 다시 훈련이다. 그 사람은 팔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갔어요. 다음날 정말 깁스를 하고 나타났어요. 가장 무서웠던 건 3층이었어요. 3층은 9m 정도 됐어요. 아파트 3층 높이죠. 여기서 뛰어내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바닥은 모래였어요. 그래도 충격이 엄청났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뛰어내렸어요. 공중에 떠있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엄청난 충격이 몸을 관통했어요. 무릎이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옆으로 구르면서 충격을 줄이려고 했지만 완벽하지 않았어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온몸이 아팠어요. 특히 발목이요. 하지만 아프다고 말하면 안 됐어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낙오자가 되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뛰어내렸어요. 어떤 사람은 착지를 잘못해서 머리부터 떨어졌어요. 그 사람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어요. 교관들이 그 사람을 끌고 갔는데 다시는 보지 못했어요. 여자 훈련생 중 하나는 엉덩이부터 떨어져서 척추를 다쳤어요. 하반신 마비가 왔대요. 그 사람도 어디론가 끌려갔어요. 나중에 들으니 부대에서 그 사람을 그냥 죽였대요. 쓸모 없어졌으니까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여기는 사람의 목숨이 아무 가치도 없는 곳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도구일 뿐이었어요. 부서지면 버려지는 도구요. 낙하 훈련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벽 타기 훈련도 있었어요. 맨손으로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창문틀이나 작은 돌출부를 잡고 기어 올라가야 했어요. 손끝에서 피가 났어요. 손톱이 찢어지고 손바닥이 까졌어요. 그래도 계속 올라가야 했어요.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야 했어요. 수영 훈련도 있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수영이 아니었어요.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배낭까지 메고 수영하는 거예요. 무게 때문에 몸이 가라앉았어요. 호수에 빠뜨려 놓고 살아서 나와라, 이게 전부였어요. 팔다리를 미친 듯이 휘저으며 물 밖으로 나오려고 했어요. 몇 번이나 물을 마셨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한 훈련생은 그대로 익사했어요. 건져냈을 때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우리는 그 시체를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음은 내 차례일 수도 있으니까요. 잠수 훈련도 있었어요. 숨을 참고 물속에 들어가서 일정 시간 동안 버티는 거예요. 처음에는 30초였어요. 그게 점점 늘어나서 1분, 2분, 3분. 3분 동안 숨을 참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폐가 터질 것 같았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눈앞이 하얘졌어요. 그래도 참아야 했어요. 어떤 사람은 못 참고 물 밖으로 나왔어요. 교관이 그 사람 머리를 잡고 다시 물속으로 밀어 넣었어요. 다시, 제대로 할 때까지. 그 사람은 물속에서 발버둥 쳤지만 교관은 놓아주지 않았어요. 한계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였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까지 몰아붙이는 거죠.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게 이유였어요. 밤에는 야간 훈련이 있었어요. 캄캄한 산속을 헤매는 거예요. 달빛도 없고 별빛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목표 지점까지 가야 했어요.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긁히기도 하고 벌레들이 몸에 기어다니기도 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울고 싶었지만 울면 안 됐어요. 한 번은 야간 훈련 중에 길을 잃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공포에 질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때 누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철쭉이었어요. 같이 가자. 혼자는 무섭잖아. 우리는 손을 잡고 함께 걸었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훈련이 6개월쯤 됐을 때 살아남은 사람은 15명 뿐이었어요. 30명으로 시작했는데 절반이 사라진 거예요. 죽은 사람도 있었고 다쳐서 떠난 사람도 있었고 견디지 못해서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도 있었어요. 저도 한계였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슨 훈련을 할까? 오늘은 누가 죽을까?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철조망을 넘는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철조망에는 가시가 달려 있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살이 찢어져요. 빠르게 넘어야 하는데 조심스럽게도 넘어야 하는 모순적인 훈련이었죠. 철조망을 넘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났어요. 눈앞이 빙빙 돌았어요. 손에 힘이 풀려서 철조망에서 떨어졌어요. 등이 땅에 쿵하고 부딪혔어요.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교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일어나. 빨리 일어나.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때 배에서 뭔가 따뜻한 게 흐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땀이 많이 나나? 했는데 손으로 만져보니 끈적했어요. 손을 보니 빨간색이었어요. 피였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며칠 전부터 배가 아팠었는데 그냥 근육통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내부에서 출혈이 있었던 거예요. 의식이 점점 흐려졌어요. 주변 소리도 안 들리고 시야도 좁아졌어요. 아, 나 이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의무실이었어요. 천장이 보였어요. 온몸이 너무 아팠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의사가 옆에 서 있었어요. 깨어났구나. 운이 좋다.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어. 의사의 목소리는 무감정했어요. 뭐가 문제였어요? 제가 간신히 물었어요. 자궁에서 출혈이 있었어. 아마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여자 몸은 원래 약해서 이런 훈련을 견디기 어려워. 저는 그 말을 듣고 절망했어요. 여기서 약하다는 건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위에서 결정할 거야. 쓸모없다고 판단되면. 의사는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3일 동안 의무실에 누워 있었어요. 그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다른 훈련생들도 교관들도요. 저는 버려진 거나 다름없었어요. 이제 죽는구나. 여기서 생을 마감하는구나. 그런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집이 그리웠어요.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오빠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교관 한 명이 왔어요. 일어날 수 있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어나려고 했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너를 집으로 보낸다. 교관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집으로? 정말로?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넌 여기서 본 것, 배운 것을 절대 말하면 안 돼. 누구에게도, 가족에게도. 교관이 무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절대 말 안 하겠습니다. 말로만 안 되고 혈서를 써야 해. 혈서요? 피로 쓰는 서약서 말인가요? 저는 당황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교관이 작은 칼을 꺼냈어요. 손가락을 그어 피를 내서 내 이름과 서약을 써.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받았어요. 왼손 검지손가락을 그었어요. 아팠지만 참았어요. 피가 흘러나왔어요. 종이에 제 손가락을 대고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나는 부대에서의 모든 것을 비밀로 하며 이를 어길 시 죽음으로써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썼어요. 혈서를 쓰고 나니 교관이 그걸 가져갔어요. 좋아. 이제 집으로 돌아가. 하지만 명심해. 이 혈서는 우리가 보관한다. 내가 입을 열면 너와 내 가족 모두 죽는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가 저를 보고 울었어요. 수연아, 어떻게 이렇게 됐어? 저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6개월 동안 무리한 훈련을 받으면서 체중이 20kg 가까이 빠졌어요. 괜찮아요, 엄마. 건설 현장에서 일하느라 좀 힘들었어요.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집에서 2달 동안 쉬었어요. 천천히 회복됐어요. 엄마가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음식이 귀한 북한에서 구하기 힘든 것들이었어요. 엄마가 어떻게 구하셨는지 물어보니 신경 쓰지 말라고만 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가 집에 있는 귀한 물건들을 다 팔아서 음식을 사오신 거였어요. 할머니의 유품인 금반지도 팔고 아버지의 손목시계도 팔고 제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몸이 조금 나아지자 엄마한테 물었어요. 나 다시 부대로 가야 해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안 가도 된대. 내가 건강을 회복하면 다른 곳에 배치받을 거래.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다시 그 지옥 같은 곳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니 너무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혈서를 썼으니까요. 그들은 언제든지 저를 협박할 수 있었어요. 제가 뭔가 잘못하면, 말을 잘못하면 그걸 빌미로 저와 제 가족을 해칠 수 있었죠. 3년이 지났어요. 저는 20살이 됐고 공장에서 일하게 됐어요. 평범한 노동자로 살았어요. 그 6개월의 기억은 악몽처럼 머릿속에 남아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엄마와 술을 마시게 됐어요. 북한에서는 술이 귀하지만 특별한 날에는 집에서 담근 술을 마시곤 했어요. 술이 취하자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엄마, 나 사실은 알고 있어. 엄마가 제 말을 끊었어요. 뭘 아세요? 내가 어디 갔는지, 거기서 뭘 했는지 다 알아.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떻게? 엄마가 바보인 줄 알아?
내가 6개월 동안 어디 있었는지, 왜 그렇게 상처투성이로 돌아왔는지, 왜 악몽을 꾸는지 다 알아.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요, 엄마. 말 못해서 미안해요. 괜찮아. 말 안 해도 돼. 너와 나 이 비밀을 평생 가지고 가자. 무덤까지 가지고 가자. 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날 이후로 엄마와 저는 그 이야기를 다시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로 알고 있었죠. 우리는 같은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제가 25이 됐을 때예요. 공장에서 일하면서 평범하게 살았어요. 친구들도 사귀고 연애도 하고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때 저는 장사를 시작했어요.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장사가 금지돼 있지만 사실 다들 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국가에서 주는 배급만으로는 굶어 죽어요. 저는 중국에서 물건을 몰래 들여와서 파는 일을 했어요. 밀수죠. 위험한 일이지만 돈이 됐어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는데 점점 규모가 커졌어요. 브로커를 통해 중국 물건을 받아와서 시장에 팔았어요. 옷, 화장품, 약, 전자제품, 뭐든지 팔렸어요. 북한 사람들은 중국 물건을 좋아했거든요. 품질이 좋으니까요. 장사가 잘 되면서 돈을 좀 벌었어요. 가족들 생활도 나아졌고 저도 여유가 생겼어요. 옷도 새로 사고 화장품도 사고 처음으로 제 인생이 괜찮아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좋은 날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브로커가 사라졌어요. 제가 맡긴 돈을 가지고요. 큰 돈이었어요. 제가 가진 돈 전부와 빌린 돈까지 합쳐서 거액이었죠. 저는 패닉에 빠졌어요.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저는 끝장이었어요. 북한에서 빚을 못 갚으면 정말 위험해요. 빚쟁이들이 가만 안 있거든요. 저는 친구한테 도움을 청하기로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 명숙이었어요. 명숙이 집은 좀 사는 편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당 간부였어요. 명숙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명숙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급한 일이 생겼어. 그래? 무슨 일인데? 우리 집으로 와. 저녁 먹고 가. 저는 명숙이 집으로 갔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어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명숙아, 사실은 저는 조심스럽게 돈 얘기를 꺼냈어요. 돈이 좀 필요해. 빌려줄 수 있어? 얼마나 필요한데? 금액을 말하자 명숙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게 큰 돈이? 무슨 일이야? 저는 장사하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설명했어요. 명숙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그래, 도와줄게. 근데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주면 안 될까?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해서. 그래, 고마워. 정말 고마워. 대신 오늘 여기서 자고 가. 술도 한잔하고. 명숙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역시 친구는 믿을만하구나. 우리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옛날 얘기를 하면서 즐겁게 놀았어요. 술잔이 오가고 이야기가 오가고. 그런데 이상하게 취기가 빨리 오는 거예요. 저는 술을 꽤 잘 마시는 편인데 백갈 2잔 만에 머리가 띵해졌어요. 명수가 나 좀 이상해. 제가 말했어요. 그래? 괜찮아? 명숙이 목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방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나 화장실.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그대로 쓰러졌어요. 의식이 점점 사라졌어요. 마지막으로 들은 건 명숙이 목소리였어요. 미안해, 수연아. 정신을 차렸을 때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차 아니었어요. 덜컹덜컹 흔들리는 게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것 같았어요. 눈을 뜨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웠어요. 몸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손과 발이 묶여 있었어요.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어요. 공포가 밀려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왜 나를 묶어놨지?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아직 안 깼어? 곧 깰 거야. 약을 많이 먹였으니까. 약? 명숙이가 술에 약을 탄 거였어요. 날 잠들게 하려고요. 차가 멈췄어요. 문이 열리고 누군가 저를 끌어냈어요. 눈을 떠보니 낯선 건물이 보였어요. 여기가 어디지? 한 남자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깼구나. 좋아. 제갈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갈 풀어줘. 어차피 여기서 소리쳐봤자 아무도 안 들려. 제갈이 풀렸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왜 절 여기 데려왔어요? 조용히 해. 내가 알 필요 없어. 명숙이는요? 명숙이가 날 팔았어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답하지 않는 게 대답이었죠. 네, 명숙이가 저를 팔았어요. 제 친구가 날 배신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명숙이 집도 빚이 많았대요. 그래서 저를 인신매매 조직에 넘긴 거예요. 북한 여자를 중국에 팔면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중국 남자들 중에는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시골에요. 그런 사람들이 북한 여자를 사가는 거죠. 강제 결혼이죠. 사실상 노예예요. 저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이 떨렸어요. 명숙이, 어떻게 날? 눈물이 났어요. 며칠 동안 그 건물에 갇혀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안 주고 화장실도 맘대로 못 가게 했어요. 다른 여자들도 있었어요. 모두 북한에서 온 여자들이었어요. 한 여자가 저한테 말했어요. 포기해. 우린 중국으로 팔려가는 거야. 저항하면 맞을 뿐이야. 싫어요. 나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선택권이 없어. 이미 돈을 받았을 거야. 며칠 뒤 우리는 트럭에 실려서 어디론가 이동했어요. 밤에 움직였어요. 들키지 않으려고요. 국경을 넘었어요. 두만강을 건넜어요. 강물이 차가웠어요. 옷이 다 젖었어요. 추워서 떨렸어요. 중국 땅에 도착했어요. 연변이었어요. 조선족들이 사는 지역이요. 한 집에 끌려갔어요. 거기서 저를 산 남자를 만났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말이 잘 안 통했어요. 중국어를 잘 몰랐거든요. 그 남자는 저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어요. 저는 거부했어요. 싫어요. 전 당신 아내 아니에요. 남자는 화를 냈어요. 저를 때렸어요.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겼어요. 내가 내 돈을 받았어. 넌 이제 내 여자야. 저는 도망치려고 했어요.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주변이 온통 낯선 곳이었어요. 남자가 쫓아왔어요. 저를 붙잡았어요. 집으로 끌고 갔어요. 방에 가뒀어요. 그렇게 시작된 중국에서의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어요. 저는 그 남자의 집에 갇혀서 노예처럼 일해야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바치를 하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했어요. 조금이라도 게으르면 맞았어요. 그 남자는 술을 많이 마셨어요. 술 마시고 들어오면 저한테 화풀이를 했어요. 이유도 없이 때렸어요. 내가 너무 예쁘지 않아서, 밥이 맛없어서,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온갖 핑계로 때렸어요. 도망치려고 몇 번 시도했어요. 하지만 실패했어요. 첫 번째는 마을을 벗어나다가 남자한테 붙잡혔어요. 두 번째는 경찰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오히려 저를 그 남자한테 돌려보냈어요. 중국 경찰은 탈북자들을 보호하지 않아요. 오히려 북한으로 송환하죠. 그게 두려워서 경찰을 피해야 했어요. 3개월쯤 됐을 때 저는 임신했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이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니. 차라리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제 배 속에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임신 중에도 일을 해야 했어요. 남자는 제가 임신했다고 해서 봐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도망 못 가겠네라며 웃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딸이었어요. 너무 예뻤어요. 작고 연약한 생명이었어요. 제 품에 안긴 아이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비록 제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태어났지만 이 아이는 소중한 생명이니까요. 아이를 키우면서 제 삶이 조금 나아졌어요. 아이 때문에 살아야 한다는 이유가 생겼거든요. 아이 웃는 얼굴을 보면 힘이 났어요. 하지만 남자는 여전히 폭력적이었어요. 술 마시고 들어와서는 저를 때렸어요. 아이 앞에서도 서슴지 않고요. 한 번은 아이가 울자 남자가 아이한테까지 손을 들려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미친 듯이 덤벼들었어요. 내 딸한테 손대지 마. 남자와 싸웠어요.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훈련받았던 기술이 나왔어요. 남자의 팔을 비틀고 발로 찼어요.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았어요. 너, 뭐야? 저도 놀랐어요. 저도 모르게 몸이 움직인 거예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간첩 훈련이 다시 떠오른 거죠. 그날 이후로 남자는 저를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저도 더 당당해졌어요. 아이가 2살이 됐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여기서 벗어나자. 한국으로 가자. 한국에 가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탈북자들을 받아준다고 했어요.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브로커를 찾기 시작했어요. 몰래 돈을 모았어요. 그 남자 몰래 조금씩 돈을 빼돌렸어요. 장을 보러 나갈 때 잔돈을 모았어요.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브로커한테 연락했어요.
저를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제 딸도요. 브로커는 돈이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더 모았어요. 필사적으로 모았어요. 그런데 그때 끔찍한 소식을 들었어요. 고향에서 온 소식이었어요. 누군가 몰래 전해준 소식이었는데 제 엄마와 오빠가 공개 처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저 때문이었어요. 제가 탈북자가 됐기 때문에 가족들이 처벌받은 거예요. 연좌제라는 거죠.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가족 전체가 벌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신이 나갔어요. 엄마, 오빠, 제 사랑하는 가족들이 제 때문에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했어요. 아이가 걱정스럽게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왜 울어?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복수하고 싶었어요. 북한 정권을 향한 분노가 치솟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살고 싶어서, 자유롭고 싶어서 도망친 게 죄야? 왜 내 가족들이 죽어야 해? 그때부터 저는 더 절박하게 한국행을 준비했어요. 한국에 가서 제 이야기를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북한의 실상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요. 그리고 2014년 드디어 한국으로 갈 기회가 왔어요. 2014년 드디어 제 인생을 바꿀 기회가 왔어요. 브로커를 통해 한국으로 가는 루트를 확보했어요. 중국에서 출발해서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 방콕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제 딸을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였어요. 브로커가 말했어요. 아이까지 데려가면 위험해. 울면 들키고 아프면 멈춰야 하고. 아이 때문에 다 죽을 수 있어.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딸을 두고 가야 한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제가 한국에 가서 정착하면 나중에 딸을 데려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출발하기 전날 밤 저는 잠든 딸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두 살배기 작은 얼굴이요. 엄마 없이 어떻게 살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웃 아줌마한테 딸을 맡겼어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만 좀 봐주세요. 꼭 돌아올게요. 거짓말이었어요.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딸이 제게 손을 뻗으며 울었어요. 엄마, 엄마. 그 모습을 뒤로하고 떠나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어요. 브로커와 함께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어요. 모두 7명이었어요. 남자 3명, 여자 4명. 다들 절박한 표정이었어요. 절대 떨어지지 마. 한 명이라도 붙잡히면 다 죽는다. 브로커의 경고였어요. 우리는 밤에 출발했어요. 트럭 짐칸에 숨어서 중국 남부로 갔어요. 며칠 동안 트럭에서 지냈어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국경을 넘어 베트남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부터는 걸어야 했어요. 정글을 통과하는 거예요. 정글은 상상 이상으로 험했어요. 뱀이 있고 벌레가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발이 다 찢어졌어요. 신발이 너덜너덜해졌어요. 한 여자가 탈진해서 쓰러졌어요. 못 가겠어요. 여기 두고 가세요. 하지만 브로커가 말했어요. 일어나. 여기 남으면 죽어. 우리는 그 여자를 부축해서 갔어요. 서로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거든요. 라오스 국경에서 검문을 당할 뻔했어요. 경찰이 우리 차를 세웠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브로커가 돈 봉투를 건넸어요. 뇌물이었죠. 경찰은 봉투를 받고 우리를 보내줬어요. 그렇게 목숨을 샀어요. 태국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죽기 직전이었어요. 2주 동안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몸무게가 10kg 이상 빠졌어요. 방콕에서 택시를 타고 한국 대사관으로 갔어요. 건물에 태극기가 보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제 살았구나. 자유를 찾았구나. 대사관 문을 두드렸어요. 직원이 나와서 우리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탈북자분들이시죠? 네. 도와주세요. 저는 그 말만 하고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대사관에서 신원 확인을 받았어요. 제가 정말 북한 사람인지 중국 공안에게 쫓기고 있는지 왜 탈북했는지 모든 걸 설명해야 했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비행기를 탔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요.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저 구름 너머에 자유가 있구나. 새로운 삶이 있구나.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인천공항이었어요. 2014년 9월 15일 저는 대한민국 땅을 밟았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그저 멍했어요. 너무 깨끗했어요. 너무 밝았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으며 걸어 다녔어요. 경찰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여기가 정말 한국이구나.
같은 언어를 쓰는 나라, 하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 공항에서 나와 정부 차량에 탔어요. 저희 같은 탈북자들은 먼저 조사를 받아야 했어요. 정말 북한 사람인지 간첩은 아닌지 확인하는 거죠. 몇 주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제 과거를, 가족을, 탈북 경로를 모든 걸 말해야 했어요. 그런데 간첩 훈련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었어요. 혈서 때문에요. 만약 말하면 중국에 있는 제 딸이 위험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고만 말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조사가 끝나고 저는 하나원으로 갔어요.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3개월 동안 교육받았어요.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은행은 어떻게 이용하는지, 지하철은 어떻게 타는지,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한 것들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슈퍼마켓이었어요.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트에 갔는데 물건이 너무 많아서 어지러울 정도였어요. 북한에서는 배급으로 받는 쌀과 옥수수가 전부였는데 여기는 과자만 해도 수백 가지가 있었어요. 과일도 사계절 내내 있고 고기도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고, 이게 정말 같은 지구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원을 수료하고 저는 서울에 정착했어요. 정부에서 지원금을 줬어요. 몇 개월치 생활비와 소액의 정착금이었어요.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집이 생긴 거예요. 북한에서는 국가 소유였고 중국에서는 감옥 같았는데 여기는 제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탈북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북한 말투가 이상하다고, 한국 사회를 모른다고. 결국 식당에서 일하게 됐어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서빙하고. 힘들었지만 제가 번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울었어요.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받는구나. 이게 자유구나. 그렇게 1년을 살았어요. 평범한 식당 종업원으로요. 탈북자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인데 출연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제 얼굴이 나가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북한에서 저를 찾을 수도 있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각했어요. 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 북한의 진실을 알려야 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무엇보다 죽은 엄마와 오빠를 위해서라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2016년 저는 처음으로 TV에 나왔어요.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카메라 앞에 앉으니 떨렸어요.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말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북한에서 간첩 훈련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그 비밀을 말했어요. 고글을 쓰고 훈련받던 일, 사람들이 죽어가던 일, 철조망에서 떨어져 피를 흘리던 일.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난 후 반응이 엄청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북한이 정말 그렇게 잔인할까? 하지만 저는 진실을 말한 것뿐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여러 곳에서 강연을 하게 됐어요. 학교에도 가고 인권단체에도 가고 국회에도 갔어요. 북한 주민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말할 자유도, 생각할 자유도, 떠날 자유도 없습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중국에 있는 제 딸 소식을 들었어요. 브로커를 통해서요. 딸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너무 어렸으니까요. 가슴이 미어졌어요. 제 딸이 엄마를 모른다니. 지금도 저는 딸을 한국으로 데려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중국 국적이 없고 북한 국적도 애매하고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 제 딸을 꼭 다시 만날 거예요. 자유로운 이곳에서 함께 살 거예요. 그게 제 꿈이에요. 지금 저는 인권 활동가로 살고 있어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알리고 탈북자들을 돕고 제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가끔 악몽을 꿔요. 다시 그 훈련소로 돌아가는 꿈, 고글을 쓰고 있는 꿈, 철조망에서 떨어지는 꿈.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이곳이 한국이라는 걸 깨닫고 안도해요. 난 자유야. 이제 아무도 날 가둘 수 없어.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이 숨 쉬듯 누리는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 갇혀있는 2,500만 명의 사람들을 기억해주세요. 그들도 저처럼 자유를 꿈꾸고 있어요. 언젠가 모든 북한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길. 저는 그날까지 계속 싸울 거예요.